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025 6월 첫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금주의 박스오피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박스오피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톰 형이 1위에 올랐을까요? 천하의 톰 형도 다구리에 장사 없죠? 하이파이브가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꺾고 1위에 올랐습니다. 주말 동안 38만 명 불러 모았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39만 명으로 금요일에 개봉해서 주말 관객 수랑 누적 관객 수가 비슷합니다. 어느덧 한국 극장 개봉작들의 1차 목표가 되어버린 관객 수 100만 돌파. 하이파이브는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유치하지만 웃기다 vs 웃기지도 않고 유치하기만 해 라는 평이 대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곧 직접 확인 후 제 의견을 에피소드에 녹여내 보겠습니다. 2위는 37만 명을 기록한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차지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 247만 명입니다. 어느덧 한국 극장 개봉작들의 꿈의 목표가 되어버린 관객수 300만 돌파 가능할 듯 싶습니다. 대선의 현충일까지 6월 첫째 주에만 휴일이 2번이나 있잖아요. 기세가 유지된다면 300만 돌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3위에는 박스오피스 전쟁에서 패배한 소주 전쟁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이파이브처럼 역시나 금요일에 개봉을 해서 주말 관객 수 13만 명 기록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도 13만 명대고요. 유해진 배우 야당으로 300만 관객 돌파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 소주 전쟁은 30만 돌파도 버거워 보입니다. 대체적인 평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밍밍하다더라고요. 탁 쏘는 크하게 만드는 맛이 없는 소주라 소주 러버인 제게 있어서는 명백한 불호 요소인데 그래도 극장 가서 맛을 확인해 봐야 하나? VOD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 이 관객인 저를 이런 고민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소주 전쟁의 흥행이 그만큼 안 좋다는 뜻이겠죠. 4위부터는 주말 관객 수 10,000명대로 떨어집니다. 어제 업로드됐던 요봄남봄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영화죠. 릴로와 스티치가 93,000명을 불러 모으며 4위로 내려왔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32만 명입니다. 북미 극장가와는 반응이 영 다르네요. 다가오는 대선, 현충일, 휴일에 자녀분과 함께 극장 나들이 계획 중이시라면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라 감히 저 롤린스가 추천드립니다. 오하나. 그 다음에 눈길을 끄는 작품으로는 드디어 한국 극장가에 상륙한 시너스, 죄인들 주말 3일 동안 무려 18,000 18,000? 이거밖에 안 돼? 를 불러 모아 7위 뭐야 이거로 데뷔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36,000명. 북미 극장가와 이렇게도 다른 한국 극장가 반응. 릴로와 스티치는 시너스에 비하면 양반이네요. 국내 흥행 실패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마이클 B. 조던 배우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흑인 배우라 봐도 무방한데 국내 관객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유명한 흑인 배우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미국 서부시대 때 이야기를 시너스가 다루고 있다 보니까 소재면에서도 국내 관객들의 호기심을 사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겠죠. 아마도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북미에서만 흥행하는 것 같습니다. 북미에서 흥행하고 다른 문화권 국가들에서도 솔찬히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한국만 성적이 낮으면 한국 문화 특수성 등등을 살펴보면서 흥행 실패 이유로 언급할 수 있을 텐데 시너스 죄인들의 전체 수익의 80% 이상이 북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시너스 죄인들의 국내 흥행 실패는 북미를 제외하고 전 지구적인 보편적 현상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국내 박스오피스는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북미 박스오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실제 수익과 순위는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에 공개됩니다. 현재 월요일에 녹음 중이다 보니 제가 전달드리는 수치는 어디까지나 예상 수치, 그에 따른 순위입니다. 실제 수익과 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북미 박스오피스 스티치의 극장가 초토화 대작전 여전히 이어지는 중입니다. 릴로와 스티치가 개봉 2주차에 6,400만 불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면서 2주 연속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북미 누적 수익 2억 8천만 불, 전 세계 수익 4억 6천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 들어 디즈니 배급작 중 북미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둔 작품은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2억 1천만 불이었는데요. 해리슨 포드온까지 불러들여 와가지고 요리 날고 저리 날고 한 끝에 겨우겨우 2억 불 넘겼는데 릴로와 스티치는 아이고 어르신 고생 많으십니다. 단숨에 3억 불 가까이 벌어들였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귀여움에 대한 호감은 시대를 가리지 않는다. 캐릭터 산업이 불멸의 산업인 이유다. 역시 귀여운 게 짱이라니까요. 그 전부터 스티치 관련 상품은 디즈니의 효자 품목 중에 하나였는데 영화 개봉에 맞춰서 또 스티치 관련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더욱더 판매량이 높아지겠죠. 마침내 등장한 디즈니의 구원자는 땡땡공주도 아니고 슈퍼히어로도 아니고 외계인 스티치였습니다. 2위는 2,600만 불 벌어들인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입니다. 릴로와 스티치 공세에 2주 연속 2위를 차지했네요. 북미 누적 수익 1억 2천만 불, 전 세계 수익 2억 5천만 불 달성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아쉬워요. 탐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거기다 파이널 3요소를 생각해보면 승이 안 차는 수익이죠. 해외에서 화끈하게 밀어주더라도 그래도 고향인데 북미에서도 파이널에 걸맞은 수익을 달성하기를 바라봅니다. 3위는 2,300만 불 챙긴 추억의 시리즈의 속편의 속편이죠. 원제 카라테 키드 레전드, 한국 개봉명 베스트 키드 레전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1984년 개봉한 카라테 키드 이후 시리즈 6번째 작품입니다. 초창기 시리즈를 이끌었던 랄프 마치오 배우와 2010년에 개봉했던 시리즈 리부트 작품 쿵푸 배우면서 제목은 카라테 키드였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베스트 키드였던 그 작품의 사부 제키 찬 따거가 함께 출연한 작품인데요. 이게 어떻게 성사된 프로젝트냐? 제키 찬 표 베스트 키드가 북미에서만 1억 7천만 불을 벌어들였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만큼 벌어들였고요. 대박이 난 거죠. 그럼 당연히 속편 논의에 들어갔겠죠? 키찬 따거는 바로 오케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정 망상입니다만 아마도 공동주연이었던 베스트 키드였던 윌 스미스 배우의 아들 제이든 스미스 배우가 영화 베스트 키드 이후 이런저런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서 속편 제작이 표류하지 않았을까. 표류하는 사이 오리지널 카라테 키드 세계관을 이어간 드라마 코브라카이가 유튜브 오리지널 드라마로 제작되게 됩니다. 랄프 마치오 배우가 같은 역으로 출연하게 됐고요. 이게 대박이 나서 넷플릭스가 판권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즌3부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탈바꿈을 한 거고요. 따거가 됐든 랄프가 됐든 장사가 잘 되니까 영화판 렛츠고 한 거죠. 야 잠깐만, 따거 버전의 베스트 키드가 오리지널 카라테 키드의 리부트였다며? 근데 따거랑 랄프가 같이 나와? 그냥 같은 세계관이다. 랄프가 미국에서 수련할 때 따거는 중국에서 제이든 스미스 가르쳤다로 대충 설정 그렇게 묶어버렸답니다. 그렇게 차세대 카라테 키드 뽑겠다면서 대대적인 오디션을 벌였고 2000년생 벤 왕 배우가 넥스트 카라테 키드로 뽑혀 25살인데 키드는 좀 여튼 스티치와 에단 헌트를 상대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는데 성적이 2,300만 불,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추정 제작비가 4,500만 불 수준이라던데 이거를 그나마 위안 삼아야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은 넘겠죠. 후속편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요. 4위는 시리즈 최초로 북미 누적 수익 1억 불을 돌파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이 차지했습니다. 1,100만 불 벌었고요.
전 세계 수익 2억 불 넘겼습니다. 얘는 무조건 속편 나올 것 같아요. 5위부터는 100만 불대로 떨어집니다. 배급사 A24의 신작 호러 무비 Bring Her Back 이 800만 불 벌어들였고요. 6위는 510만 불 시너스 죄인들입니다. 북미 누적 수익 2억 7천만 불 코앞이고요. 전 세계 수익 3억 5천만 불 앞두고 있습니다. 간신히 용암액 정중앙자리 예매에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한번 보고 오겠소. 후기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0위권 내에 눈길을 끄는 작품은 없네요. 금주의 박스오피스 시간은 이쯤에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6월 첫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요봄 난봄 역사상 첫 번째 도이칠란드 슈바인학센 작품 엑스테리토리얼 지금 시작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엑스테리토리얼은 영화 투어드 포스 기적의 여정, 미싱 차일드 등을 선보였던 크리스찬 주버트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은 작품입니다. 주버트 감독의 실제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여행 가려고 미국 영사관을 방문했을 때 겪은 일인데요. 자기 차례 기다리는 동안 자녀들을 실내 놀이방에 맡겼답니다. 영화 내용처럼 자기 순번이 오기까지 한참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이에 놀이방에 있던 아이가 사라진다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게 됐고 거기서 영화 엑스테리토리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엑스테리토리얼 넷플릭스 공개 첫 주 7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주 조회수가 3,800만 회를 넘겼는데 톰 하디 배우 주연 영화 해벅 기억하시죠? 팝콘 무비 에피소드로도 다뤘었는데 해벅의 공개 첫 주 조회수가 2,980만 회였습니다. 할리우드 탑스타 톰 하디 배우의 출연작보다 800만이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거죠. 2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권 영화 1위에 올랐고 공개 4주차에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4주 동안 1위를 3번이나 한 거죠. 지금까지 누적 조회수가 7,600만 회라 합니다. 넷플릭스 비영어권 영화 역대 시청 순위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요. 독일 영화로서는 어마어마한 성공이다라고 평가받는 중이라 합니다. 참고로 넷플릭스 비영어권 영화 역대 시청 순위 탑 5를 살펴보자면 5위는 8,280만 조회수를 기록한 더 플랫폼, 4위는 8,570만 조회수의 노웨어, 3위는 9,850만 조회수의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 2위는 1억 230만 조회수 센강 아래, 대망의 1위는 1억 300만 조회수 트롤의 습격, 입니다. 더 플랫폼도 2탄이 나왔죠. 트롤의 습격도 올해 속편이 공개된다고 하고요. 엑스테리토리얼도 잘만 하면 속편 나오겠는데요. 영화 만약에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또 나오냐? 애를 또 잃어버려? 싶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리암 니슨 옹을 일약 액션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 테이큰도 시리즈가 3편까지 나왔습니다. 잃어버릴 사람은 주변에 많아요. 말이 좀 이상한데 세상 일 아무도 모릅니다. 독일 영화계의 흥행 역사를 쓰고 있는 엑스테리토리얼 출연 배우로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액션 스타가 되어버려 고생 꽤나 하셨던 리암 니슨 옹과는 달리 아직 앞길이 창창한 96년생 잔 구루소 배우. 저 같은 왁구를 가진 놈이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염치 없긴 합니다만 96년생 29살 선제업고 튀어의 김혜윤, 무빙의 고윤정, 경이로운 소문의 김세정 배우 등등과 동갑이시라는 거잖아요. 성숙한 외모의 극중 베테랑 참전용사에다가 한 6살 정도 되는 아이의 엄마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30대 중반 정도 됐겠구나 했어요. 근데 아직 20대시구나. 그만큼 미래가 밝으시다는 거죠. 전 세계를 호령할 독일 출신 여성 액션 스타 그녀의 앞날을 기대해 보겠고요. 25년 만에 뵈가지고 영화 끝날 때까지 못 알아뵌 유튜브로 요봄남봄 즐겨주시는 기팔군님 인생 영화죠. 미션 임파서블 2 빌런
더 그레이 스콧 배우 4반색이나 지났고 코수염까지 기르셔서 영화 끝날 때까지 못 알아뵀어요. 뭐 그래도 탐 형처럼 몸 관리는 잘 해오셨더라고요. 아우 여전히 뭐 한섹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는 드라마 원피스 시즌2에서 니코 로빈 역을 맡은 레라 아보바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영화 엑스테리토리얼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독일의 어느 공원에서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아들 조시와 함께 따사로운 햇살을 만끽하고 있는 잔 그루소 배우가 연기한 자라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날도 좋고 공원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애들이 뛰어댕기고 저기서는 뭐 성인 남자들끼리 공놀이를 하고 있죠. 그러던 중에 하늘에서 헬기 한 대가 지나갑니다. 헬기 소리를 들은 자라,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때마침 공에 정신이 뺏겨있던 한 청년이 자라와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하자마자 자라 본능적으로 호이짜호이짜를 시전합니다. 주변에서 어머 웬일이야? 하던 아들 조씨가 보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청년을 뚝까 패는데요. 피떡이 된 청년 얼굴을 본 자라, 이내 정신을 되찾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 자라는 전직 독일군 특수부대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2017년경에 연합군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갔는데요. 거기서 같은 연합군 소속이었던 한 미군 병사와 사랑에 빠집니다. 언제나 몸에 길쭉한 장총 M16을 지닌 남친과 연일 아프가니스탄 한복판에서 육탄전을 벌여가며 사랑을 키워왔는데요. 어느 날 자라는 남친 동료들과 함께 탈레반 소탕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헬기 사격으로 인해 자라를 제외한 남친을 포함한 부대원 전체가 몰살당합니다. 자라 또한 큰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치료 과정 중에 이 전쟁통에도 아이는 태어난다 했던가요? 자라는 본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친이 하늘로 떠나기 전에 내게 남긴 선물이다 라고 생각한 자라는 그렇게 한 아이의 엄마가 되죠. 허나 헬기 소리만 들리면은 남친을 잃었던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공황장애에 빠지는 PTSD를 앓게 됩니다. 공원에서 청년을 뚝까 팼던 이유도 바로 이 PTSD 때문이었는데요.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독일의 한 보안회사에 근무 중인 자라는 매일 훈련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현역 못지않은 실전 압축 근육으로 다져진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미국의 한 보안회사로부터 이직 제안이 옵니다. 연봉도 지금보다 많이 쳐주고 아이 아빠의 나라기도 하고 자라 이직을 결심합니다. 관련 절차를 밟으러 프랑크푸르트의 미국 영사관에 아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요. 영사관으로 가던 도중 한 기자로부터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메시지 말미에 이제 동영상이 하나가 첨부되었는데 이제 동영상을 딱 이제 확인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조씨가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들 어디 갔지? 하면서 메시지고 나발이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게 되죠. 다행히 바로 근처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조씨야, 엄마 옆에 붙어 있어야지. 엄마 손 꼭 붙잡고 영사관까지 가는 거야. 약속. 후 영사관에 자라 조씨 모자 도착합니다. 자기 핸드백부터 조씨 가방 등등 엑스레이 검사하고 조씨와 함께 신원 조회까지 마친 자라는 대기실에 앉아서 자기 순번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64번 1번 창구로 오십시오. 65번 2번 창구로 오십시오. 아들, 다음 우리 차례겠다. 892번 3번 창구로 오십시오. 이번엔 아닌가? 아들 조씨야, 뛰어다니지 말고 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는데 3시간 넘게 감감무소식입니다. 왠지 우리 순서가 그냥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안내 데스크로 향하죠. 아무래도 우리 차례가 지나간 것 같아요. 3시간 넘게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애도 있어요.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라는 말에 안내 데스크 직원 저희가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서요. 그냥 지나갈 리는 없고요. 자녀분 지루해 하신다 하면은 복도 끝에 놀이방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라면서 안내를 해줍니다. 조씨 녀석 노래방에 가더니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곧 우리 차례가 올지 모르니 금방 가야 돼 라는 엄마에게 조씨 쪼르고 쫄라서 10분만 놀다 가겠다는 허락을 받아내죠. 그렇게 조씨를 노래방에 두고
자라는 커피를 한잔하면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자란의 차례가 오게 되죠. 아들을 데리러 놀이방으로 향합니다. 놀이방 앞에 웬 통로에서 누가 봐도 수상한 낌새 가득한 한 남자가 한 여성에게 가방을 건네는 걸 자라가 목격합니다. 가방을 건네든 말든 내 알바임? 시전하고 자라 놀이방으로 딱 갔는데 그렇죠. 조씨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저기 다 뒤져보는데 아이가 안 보여요. 영사관의 보안 담당관 더 그레이트 스콧 배우가 맡은 에릭 킨치가 관련 소식을 접하고 놀이방과 대기실 일대 수색을 벌이지만 여전히 아이는 안 보입니다. 자라는 통로 앞에서 가방을 건넸던 남자를 떠올리면서 저 통로 너머로 그 수상한 놈이 내 아들을 데려갔을 수도 있지 않냐. 통로 문 좀 열어달라 묻는데 킨치 왈 거기는 보안시설이라 외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죠. 때마침 킨치, 자라의 파병 소식과 함께 그녀의 영사관 방문 목적을 부하로부터 전해 듣게 됐는데요. 본인과 아들의 비자 발급 때문에 영사관에 오셨다. 출입 기록엔 말이죠. 자라 당신만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CCTV도 확인해 봤습니다. 예, 혼자 오셨고요. 이 뭔 개소리야. 독일 경찰 불러주세요. 독일 경찰. 하지만 미 영사관 구역은 엑스테리토리얼 치외 법권이라 경찰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킨치와 영사관 직원이 한눈 판 사이 자라 자기 엄마에게 전화해 손자 조씨가 미국 영사관 내에서 사라졌다며 이 사실을 정부, 언론 뭐 될 수 있는 데에다가 다 전파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를 들은 자라 엄마는 자라에게 자라야 약 잘 먹고 있지? 너 힘들어하는 거 그 누구보다 이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데 과연 자라는 아들의 환영까지 아른거릴 정도로 PTSD 정도가 심각해진 걸까요? 아님 정말 그녀의 추측대로 수상한 연놈들이 조씨를 납치해 간 걸까요? 기자가 자라에게 보냈던 동영상의 정체는 뭘까요? 동영상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할까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엑스테리토리얼 볼까 말까 기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까. 내가 노킹 온 헤븐스 도어, 타인의 삶, 미하엘 헤네케 감독 작품 이외에 다른 독일 영화를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 보십시오. 사실 한국 관객에게 독일 영화 아직 뭐 그렇게까지 친근하진 않잖아요. 독일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아예 많죠. 당장 한국 영화 중에도 류승환 감독 베를린에 JK 감독의 국제시장 뭐 등등이 있잖아요. 이거 말고 찐 독일 영화, 그 중에서도 상업 영화 보고 싶으시다면은 엑스테리토리얼 관람 권해드립니다. 내가 트민남, 트민여다 하면은 보십시오. 아니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영화라는데 이럴 때 쓱 찍먹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영화가 대박이 났을까? 어떤 지점이 사람들을 매료시켰을까? 등 생각해보기 좋은 소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견 적극적으로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잘 모르겠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난린지. 예. 마지막 볼까 기준 롱테이크 액션을 좋아한다. 그럼 보십시오. 미국 영사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액션 장면이 나오진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격투 장면 위주로 액션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액션 장면이 크게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다 롱테이크예요. 중간중간에 편집점이 보이기는 하는데 꽤나 유려하게 이어집니다. 롱테이크 액션에 나 관심 많다 하시면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가 기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나는 액션을 내가 도저히 못 참는다 하시면은 보지 마세요. 잔 구루소 배우 키가 170에 가까워서인지 액션 장면 시원시원합니다. 때리고 맞고 구르고 뒹굴고 찌르고 쪼르고 웬만한 맨몸 액션 다 선보이는데 뭔가 좀 어설퍼요. 주먹을 흘긴다고들 표현하죠. 실제로 때리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카메라 각도랑 배우들의 액션 리액션이 합쳐져가지고 화면으로만 보면은 진짜로 상대방을 때린 것만 같은 느낌, 물씬 풍기게 만드는 게 액션 장면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는 이러한 요소가 좀 부족합니다. 액션 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몰입력을 좌우하는 지점인데 야 그게 별로면은 액션 영화 왜 봄? 하시면 네
보지 마세요. 영화 엑스테리토리얼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흥미를 돋우는 떡밥을 계속 뿌려대는 초반부가 전 좋았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 그런지 초반에 치고 나가는 속도가 남달라요. 영화 시작하자마자 PTSD 증세로 건장한 청년 훔씬 두들겨 패는 자라 보여주고요. 10분대에 접어들면은 조씨가 사라지고요. 20분대에 접어들면은 자라의 엄마 말을 빌려가지고 설마 조씨라는 존재 자체가 자라의 환상인가? 정신착란의 결과물인가? 하는 궁금증을 관객에게 안겨줍니다. 이후 자라의 IT 담당 조력자 키라 캐릭터마저 자라의 환영이네 뭐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호 이거 어떻게 전개되려나? 호기심을 안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반 3초 안에 승부를 못 보면은 거침없이 스크롤을 내리는 대쇼츠 시대에 절여진 뇌를 흥분시킬 만한 장편 영화 기준으로 본다면요. 전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극이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이 지점도 좋았던 점으로 꼽고 싶은데요. 예컨대 자라가 보안구역으로 넘어가려고 영사관의 벽을 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안구역의 발코니? 외부 계단으로 넘어가려고 점프를 시도하죠. 아니 당연히 점프 성공하겠지 했는데 그대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호 요거 봐라 싶었거든요. 점프 장면도 카메라가 배우 뒷모습을 따라가며 찍는 걸로 해가지고 화면상으로는 끊기지 않는 방식으로 연출이 됐지 않습니까? 계단 난간에 쿵 하고 부딪히고 다른 영화 같았으면 그대로 떨어지는 척 하다가 한쪽 팔로 간신히 매달려서 목표 지점에 안착했을 텐데 이 영화는 그대로 떨어지잖아요. 어후 야 이제 어떻게 되려나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의 이제 또 다른 예라고 하면은 저의 영화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많이 감퇴한 탓일 수도 있는데 영화 1시간 지점까지는 조력자 키라 캐릭터가 알고 보니 자라를 궁지로 몰아넣은 흑막 캐릭터일 줄 전 알았어요. 너와 네 죽은 남친놈, 그 망할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내 가족, 내 모든 걸 앗아갔어. 니년도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운 좋게도 살아남았더군. 어차피 너 빼고 다 죽었다길래 잊고 살리려고 했어. 근데 뭐? 기자놈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죽은 내 가족의 그나마 남은 명예마저 더럽히려 해? 어디 이번엔 네 아들놈 한번 잃어봐라. 알라우 아크발 할 줄 알았거든요. 잔 구루소 배우가 넷플릭스 시리즈 바바리안으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하니 어우 야 그러면 바바리안 대 니코 로빈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나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 제가 너무 베베 꽈서 생각을 했나. 더그레이 스콧 배우가 뻔하게도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악당이더라. 그래도 그 전까지 니코 로빈이 흑막이겠지 하면서 흥미로워했잖아. 한잔해? 이런 식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빌런의 정체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흥미로워서 예시로 언급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롱테이크 액션 자체는 참 보기 좋았습니다. 미국 영사관 내에서 벌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액션이랄까요? 거기서 총격전 벌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저렇게 치고받는 게 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롱테이크 액션으로 보여주면서 현실감을 더욱더 키우고 나름의 박진감도 안겨주는 점에서 좋았던 점으로 꼽고 싶고요. 특히 이제 물에 빠지면서까지 육탄전을 벌이는데 카메라도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액션을 담아내잖아요. 영화의 액션이 어디에 방점을 찍었는가를 영화 스스로가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어필을 하니까 좋게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살짝 촬영 감독님께서 머뭇거리신 건지 뭔지 편집이 좀 어색하긴 했지만은 여튼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 영화 엑스테리토리얼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해요. 초반부의 흥미를 영화가 잘 이어가지 못하고 지탱조차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엔딩 크레딧을 제외하면 영화가 100분 정도 하거든요. 저는 2시간 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화의 이야기가 은근히 복잡합니다. 줄거리 요약만 들었을 때는 조씨 이 녀석 어디로 사라졌지? 누가 데려간 거야? 가 주된 축인 것 같은데 거기에 아들이 실제 하는가? 그날 아프가니스탄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키라는 무사히 미국 영사관을 빠져나갈 수 있는가? 가방 주고받던 연놈들의 정체는 뭔가? 등등이 겹쳐지다 보니까 이 모든 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좋게 보면은 이야기를 베베 꽈놔서 관객들의 시선을 붙들어 놓으려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문제는 꼬인 실타래를 푸는 과정입니다. 자기적인 장치들이 연이어 등장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늘어뜨리고 있다라는 인상을 안겨다줘요. 미국 영사관의 외벽을 외부인이 막 타고 다니는데 아무런 경보음도 안 울리고 제 아무리 독일 정부와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라를 조용히 찾으려 한다지만은 지들 나와바리에 대한 미국 쪽 관계자의 장악력, 이 형편없고 보안 직원이 쓰는 업무용 컴퓨터에 기본적인 락도 안 걸려 있고요. 일말의 긴장감 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PTSD로 인한 정신착란 증세마저 자, 야, 내 손 한번 잡아봐. 만져지지? 나 환영 아니다잉? 으로 지나가는 등 만능 열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의 설정과 전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 좋아. 자기적인 설정이 이어지더라도 만능 열쇠가 아직 몇 개 남아 있더라도 중간중간 등장하는 액션 장면이 인상적이기라도 하면 야, 어떠냐? 액션만 죽이면 장땡이지 하고 넘어갈 텐데 그러기에는 말씀을 드렸듯이 액션 연기가 너무 눈에 띄어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자라가 키라 납치범과 맞다이 깔 때 바닥에 눕힌 납치범의 뺨을 스쳐서 파운딩하는 걸요. 각고의 노력을 쏟은 액션 장면마저도 허술한 부분이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긴장감 유지에 일조하지 못합니다. 후반부 하이라이트도 별다른 액션 장면 없이 대화로만 쭉 이어지는 게 참 박훈정 감독의 영화 마녀 아시죠? 당시 신인이었던 김다미 배우가 주연을 맡았었던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도 마침내 김다미를 생포하는 데 성공한 조민수가 기억을 잃었다는 김다미에게 마녀 세계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거든요. 김다미 너가 얼마나 대단한 이제 자기 딴에는 결과물인지 발명품인지 막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Godsend 이러면서 조민수의 말을 들을 때에는 계속 아리송한 표정을 취하던 김다미가 조민수 말이 딱 끝나자마자 표정을 싹 바꾸더니 여전하시네요 박사님 하면서 이 모든 게 김다미의 설계였다를 또 설명하고 둘이서 거진 10분간 주거니 받거니 10분 토론 하지 않습니까? 엑스테리토리얼 후반부 보면서 마녀가 떠올랐다니까요. 아니 마녀는 10분 토론한 뒤에 화끈하게 맞짱이라도 뜨지 얘는 그 전에 여러 판을 벌이긴 했으나 그럼에도 영화 마지막인데 잔 구루소 배우랑 더그레이 스콧 배우 간의 2차전 벌였어야죠. 나한테 이런 일을 벌인 이유가 뭐지? 너한텐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죄 없어. 어디서 많이 본 이유 나오고 와 정말 진짜 꼭 이렇게 끝내야 되나. 제작비가 좀 부족했나? 그냥 두 배우 다시 한번 맞짱 뜨게 하면 되는데 참나. 어쩌면은 팝콘 무비 코너에 딱 맞는 작품이긴 해요. 넷플릭스의 액션 영화에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에 코너 정체성에 딱 맞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흥행을 하나 봐요. 별 생각 없이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채 틀어놓기 좋은 영화니까요. 틀어놓다가 잠깐 냉장고에 맥주 가지러 가다가 액션 장면 펼쳐지네. 이것만 보고 가야겠다. 우당탕 쿵탕 쿵탕탕 우당탕. 끝났네. 자 맥주 가지러 가야지. 맥주를 딱 가지고 오는 동안 놓친 부분 안 봐도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영화가 꾸려져 있다 보니까 기록적인 흥행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고요. 영화 엑스테리토리얼에 대한 제 별점 2.5점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주먹을 흘기는 지점을 영락없이 노출시켜버린 허술한 액션 장면 편집으로 좀만 더 다듬고 늘어지는 부분 딱딱 쳐내서 빠른 템포로 영화를 선보였다면은 이거보다는 더 높은 점수를 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분짜리 액션 영화가 120분처럼 느껴지는 마법을 부린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저거 감안해서 2.5점 뭔가 부족한데를 주게 됐습니다. 영화 엑스테리토리얼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엉성한 액션에 늘어지는 호흡, 어쩌면 완벽한 팝콘 무비일 수도 입니다. 넷플릭스의 액션 영화에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를 버무려서 완성해냈는데 액션 장면 엉성하고 호흡도 늘어지고 가볍게 맥주 한잔 하면서 보기 나쁘지 않은 그런 영화라는 느낌의 엉성한 액션에 늘어지는 호흡, 어쩌면 완벽한 팝콘 무비일 수도 한 줄 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나 아니거 봄, 요봄, 난봄, 6월 첫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영화 엑스테리토리얼 에피소드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